예순둘의 아버지가 18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현금이 0만 원을 지참금으로 내놓았습니다. 오직 제 딸이 결혼 후 어디서든 어깨를 펴고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게 하려는 일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는 예단이나 함 따위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딱 한마디, 내 딸에게 잘해줄 수 있겠나? 라고만 물었죠. 사위가 될 놈은 호언장담했습니다. 아버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새언니를 반드시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어느 날의 식사 자리에서 사돈 측이 툭 던진 말 한마디는 이 아버지의 인내심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딸을 데리고 퇴장했습니다. 이 결혼 뒤에는 대체 어떤 계산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 한마디가 들춰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인생의 길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한 아버지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완벽해 보이던 결혼 이면의 본색을 어떻게 꿰뚫어 보았는지, 그리고 냉철하고 단호한 행동으로 딸의 일생을 어떻게 지켜냈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제 이름은 박진호, 올해 62입니다. 인사과에서만 30년을 근무했으니 사람 보는 눈 하나는 자부합니다. 얼굴 한 번, 목소리 한 번이면 그 사람의 성정과 눈빛 뒤에 숨은 책임감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견적이 나오죠. 최민준이 우리 집에 처음 인사를 오던 날이 생각나네요. 양복을 빼입었지만 구두 끝엔 닦이지 않은 먼지가 묻어 있었고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과일 상자를 건네더군요. 입만 열면 아버님, 어머님 하며 얼굴 근육이 경련이 일어날 정도로 웃어댔습니다. 저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 이 친구,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집안을 짊어질 그릇은 못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단번에 스쳤거든요. 이목구비는 반듯했지만 목소리는 가늘었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제 눈치를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보면 볼수록 마음이 답답해지더군요. 그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정작 주관은 없는, 그저 북소리에 맞춰 춤추는 인형 같았달까요. 당시 제 딸 세연이는 32이었습니다. 유명 디자인 회사의 팀장으로 일하며 능력도 출중하고 외모도 어디 빠지지 않았죠. 고집은 좀 있지만 책임감 하나는 끝내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 내 딸이 왜 저렇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남자에게 인생을 걸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민주는 꼿꼿하게 앉아 제가 반찬이라도 집으면 감사합니다를 연발했고 제가 국 한 모금만 마셔도 간은 맞으시냐며 안달복달했습니다. 제 아내 미숙이는 그 모습이 가상했는지 참 예의 바른 청년이네라며 눈빛이 부드러워지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내는 예의를 본 거겠지만 제 눈에는 주대없는 나약함만 보였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담배 한 대 피우러 나간 길에 민준이 따라 나왔습니다. 단둘이 드릴 말씀이 있다더군요. 드디어 본론이 나오나 보군 싶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관이었습니다. 아버님, 만약 세연이랑 결혼하게 되면 아버님이 소유하신 상계동 쪽 아파트를 저희가 먼저 들어가 살아도 될까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조심스러운 척했지만 너무나 노골적인 요구였죠. 저는 녀석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연봉이 얼마나 되나? 보험 떼고 300 정도 된다더군요. 모아둔 돈은 1억만 원도 안 된답니다. 저는 깊게 담배 연기를 내뱉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옆에서 손을 비비며 훈계라도 기다리는 학생처럼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속이 서늘해지더군요. 가난해서 싫은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뼈대 있는 자존심은 있어야 하는데 이 녀석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젖은 솜처럼 흐물거렸습니다. 저를 무서워하면서도 한편으론 처가에서 뭘 뽑아낼 수 있을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도 하기 전부터 집을 빌려달라니요. 저는 담뱃불을 비벼 끄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정말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생기면 집 문제는
그때 얘기하자고. 녀석은 멍하니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오니 아내와 세연이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연이는 진지한 표정으로 엄마, 민준 씨 정말 성실해. 말수는 적어도 세심하거든. 이라고 하더군요. 아내는 딸의 손을 토닥이며 네가 좋다면 엄마는 반대 안 해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찻잔이라도 던지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꾹 참고 문을 닫고 들어와 앉았습니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결혼 계획과 미래 설계가 마치 유리병 속에 갇힌 어린 새들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때 직감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이 판은 이미 짜였다는 걸요. 저는 세연이를 세상에서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서 입은 거칠어도 마음은 비단결인 아이였죠. 제가 한마디 꾸짖으면 세 마디로 대꾸하면서도 밤늦게 퇴근하면 제가 좋아하는 돼지국밥을 살며시 식탁에 차려놓던 아이였습니다. 반항과 순종 사이를 오가는 길고양이 같다가도 밤이 되면 제 집을 찾아오는 녀석이었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세연이가 정말 결심을 굳힌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 뉴스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차를 내오며 말하더군요. 여보, 민준이 그 애 나쁘지 않아 보이던데 예의도 바르고 심성도 착하고. 제가 쏘아붙였습니다. 예의만 가지고 밥 먹고 사나? 저 애가 결혼할 건 사람이 지젠틀한 로봇이 아니야. 아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세연이도 벌써 32이야. 당신이 계속 막아서면 평생 원망 들을지도 몰라.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원망, 내가 금이야, 옥이야 키워서 서울 시내 아파트도 내주고 현금이 0만 원까지 쥐어주려는데 고생할 게 뻔히 보여서 그러는 거야. 내가 어떻게 원망을 들어. 그때 세연이가 방에서 나와 제 앞에 섰습니다. 세수를 깨끗이 하고 옷을 갈아입은 모습이 마치 전투를 준비한 장수 같더군요. 아빠, 낮은 목소리였지만 등은 곱게 펴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반대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 결정했어요. 제가 말이 없자 세연이가 이어갔습니다. 저 어린애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했어요. 32개월이 아니라 32살이라니까요. 민준 씨 부족한 거 저도 눈이 있는데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적어도 저를 배신하거나 나쁘게 대할 사람은 아니라고 믿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세상을 너무 모르는구나. 세연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저 디자인 회사에서 5년 구르면서 별별 사람 다 만났어요. 영리하진 못해도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는 알아요. 그 사람 큰돈 벌 능력은 없지만 저 남자한테 빌부터 살 생각도 없어요. 말이야, 쉽지. 결혼해봐라. 대출금에 육아에 시댁 문제까지 겹치면 그 말이 나올 것 같아? 세연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제가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는 말을 던졌습니다. 아빠, 나 32이에요. 아빠가 내 인생 끝까지 대신 살아줄 수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을 지켜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딸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다는 것을요. 세연이는 제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라 통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주방으로 가물을 끓였습니다. 손이 떨려 스위치조차 제대로 누르지 못했죠. 그날 밤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제가 코를 골았다고 하지만 사실 눈만 감고 있었을 뿐입니다. 머릿속에선 결혼 계획이 아니라 장부 계산이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딸의 결정을 반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결혼이란 한 걸음만 잘못 디디면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연이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내가 정 결혼하겠다면 3가지만 약속해라. 세연이가 움찔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손가락 하나를 펴 보였습니다. 첫째, 신혼집은 내가 해준다. 하지만 명의는 반드시 내 이름으로만 한다. 민준이를 살게는 해줘도 담보를 잡거나 명의 변경은 절대로 안 된다.
알았어요. 둘째, 결혼식은 우리 힘으로 한다. 저쪽 집안 형편이 어떻든 단돈 10,000원도 요구하지 마라. 그쪽 식구들은 손님으로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거다. 식순이나 하객 명단에 간섭하게 두지 마라. 이번엔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가 조금 느려지더군요. 셋째, 결혼하면 그 집은 너희 둘만 사는 거다. 시댁 식구들이 들어와 살거나 짐을 들여놓는 건 절대 용납 못한다. 그게 남자 쪽 집안의 도리라는 개소리는 애초에 차단해. 세연이가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빠, 그분들, 그런 분들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아니면 다행이지. 내가 민준이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림자를 경계하는 거다. 너는 젊어서 인생이 둘만의 일인 줄 알지만 결혼해서 제일 지독한 건 부부가 아니라 친척이야. 세연이는 침묵 끝에 고개를 펴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2억만 원 더 보내줄 거다. 혼수하고 내 비상금으로 써라. 그 돈 어떻게 쓰는지 묻지 않겠지만 분명히 알아둬라. 그건 최씨의 돈이 아니라 내 돈이다. 세연이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는 축하한다는 말 대신 나는 축하하는 게 아니라 내 최후의 보루를 만들어주는 거다라고 답했습니다. 딸이 나간 뒤 혼자 서재에 앉아 미리 작성해둔 계좌 이체 전표와 증여 서류를 보며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이긴 게 아니라 진 기분이었습니다. 내 고집에는 졌지만 조금의 안심은 챙긴 셈이었죠. 딸의 선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훗날 아이가 후회할 자격조차 잃게 될까봐 그게 겁이 났습니다. 그 아파트는 10년 전 제가 노후를 위해 큰맘 먹고 사둔 노원구의 32평 아파트였습니다. 지하철역 가깝고 채광도 좋아서 당시에도 꽤 비싸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몇 년 동안 은행원에게 전세를 줬었는데 세연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제가 아는 인테리어 업자를 불렀습니다. 세연이는 자기가 디자인 전공인데 직접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팔은 안으로 굽는 법이니 전문가에게 맡기자며 밀어붙였습니다. 사실은 딸이 고생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였죠. 공사 현장에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며 인부들이 마루를 깔 때마다 실목인지 확인하고 수전 하나 변기 하나까지 최고급 브랜드로 교체했습니다. 주방 후드는 반드시 소음이 적은 것으로 거실 조명은 따뜻한 느낌이 나도록 세심하게 골랐습니다. 인테리어 소장이 혀를 내두르더군요. 사장님, 본인이 직접 사실 것도 아닌데 너무 과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담배 한 대 피우며 말했습니다. 딸아이 줄 겁니다. 시댁 식구들이 와서 집은 괜찮은데 좀 썰렁하네. 같은 소리 못하게 하려고요. 만약 딸이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오는 날이 오더라도 제가 해준 이 집 문만큼은 든든하게 닫아주고 싶었습니다. 안방 침대 머리맡에는 제가 직접 치수를 재서 주문 제작한 수납장을 두었고 냉장고는 나중에 아이 키우며 음식 넉넉히 넣으라고 대용량으로 드렸습니다. 세연이는 이런 제 마음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날 텅 빈 거실 중앙에 서서 조명을 켜보았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묵직한 새 열쇠 꾸러미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열쇠를 받아보긴 여러 번이지만 이번처럼 마음이 무거운 적은 없었습니다. 이건 지참금일까요? 아니면 딸을 사지로 밀어넣으며 쥐어준 방패일까요? 아빠, 이번 주 토요일에 민준 씨 부모님이 집 구경 오고 싶어 하시는데 괜찮죠? 세연이의 문자에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대신 당연히 환영이지라고 답장을 보냈더군요. 제가 핀잔을 줬습니다. 환영은 무슨 귀빈이라도 오시는 줄 아나?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과를 준비하고 소파 커버를 세탁하며 부산을 떨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민준이 가족이 도착했습니다. 민준이는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왔고 아버지 최상철 씨는 폴로 셔츠에 청바지 차림으로 마치 창고 검사하러 온 관리인처럼 눈을 굴리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김영자 씨는 신발을 벗으며 실례합니다라고 말은 했지만 눈은 이미 주방에 새 오븐을 훑고 있더군요.
어머, 이거 LG 오브제 아닌가요? 비싼 건데. 수납장도 디자인이 깔끔하네. 제가 제 딸이 직접 골랐습니다라고 짧게 답했습니다. 최상철 씨는 거실에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물었습니다. 이 집 한 10년 전에 사신 거죠? 지금 시세로 치면 한 15억은 넘겠는데요. 제가 10년 전이라고 답하자 그는 혀를 찼습니다. 요즘 이런 역세권 30평대는 돈 있어도 못 사죠. 그러더니 대뜸 안방문을 쳐다보며 안에도 좀 봐도 됩니까? 라고 묻더군요. 저는 기가 찼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 구경이 아니라 재산 실사를 하러 온 기분이었습니다. 최상철 씨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커튼을 젖히며 풍수를 따지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고심해서 고른 실목 침대 위에 흙먼지 묻은 신발을 신은 채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좀 벗어주시죠.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바지 방금 세탁한 거예요. 우리 사이에 뭘 그렇게 따집니까? 제 눈은 그의 검은 운동화 밑창에 묻은 진흙 덩어리를 쫓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화 통화를 하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담뱃재가 새 옷장 틈새로 떨어지는 걸 보며 제 태양혈이 요동쳤습니다. 방 안에서는 금연입니다. 제가 말을 자르자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담배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옷장 밑면 목재에 대고 찌직 소리가 나게 비벼 껐습니다. 김영자 씨는 거실에서 슬리퍼를 끌고 다니며 마루가 좀 미끄럽네. 우리 조카네 집은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던데 라며 훈수를 뒀습니다. 제가 그건 실목이라 그런 겁니다. 슬리퍼 탓이죠 라고 쏘아붙였지만 그녀는 알아듣지 못한 듯 실목이 좋긴 한데 비싸기만 하지 라며 혀를 찼습니다. 최상철 씨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이 집, 우리 민준이가 나중에 살게 되면 정말 운이 트이는 겁니다. 사장님 재력이 부럽네요. 우리 민준이가 살게 되면이라는 말에 머릿속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집을 딸의 신혼집이 아니라 자기가 배분할 재산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가 거들었습니다. 방이 3개면 충분하네. 나중에 애 생기면 작은 방 하나 비워주면 되겠어. 민준이 형네 집이 너무 좁아서 애 키우기 힘들다는데 큰애가 이쪽으로 와서 애 보면서 같이 살면 되겠네. 저는 세연이를 봤습니다. 딸의 눈빛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최상철 씨는 안방 침대에서 일어나 과일 껍질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박 사장, 우리 이제 한 가족 아닙니까? 이 집 명의 말인데 어차피 애들 살 거니까 민준이 형 이름으로 좀 바꿔두는 게 어떨까요? 큰 손주가 이쪽 학군으로 학교 다니려면 그게 편하거든요. 명의만 빌리는 거지 집이 어디 갑니까? 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는 제 목소리가 변한 줄도 모르고 계속 떠들었습니다. 아니,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우리 큰애가 학적이 꼬여서 그래요. 집은 당신네 집이나 마찬가지니까 이름만 좀 걸어두자고. 저는 차갑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내 딸 집이 아니라는 뜻입니까? 민준이가 당황해서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요. 최상철 씨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내가 틀린 말했냐? 어차피 너희 살 집이고 너도 사위인데 우리 집 지분이 있어야지.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았습니다. 지분이요. 당신네가 벽돌 한 장이라도 보탰습니까? 김영자 씨가 가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유 사장님, 화내지 마세요. 뺏겠다는 게 아니라 앞날을 위해 상의하자는 거지. 저는 무시하고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민준은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녀석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비겁해서 침묵하는 것이었습니다. 주관이 없는 게 아니라 척추가 없는 인간이었죠. 세연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 집으로 시집 가는 거지. 제 집을 통째로 넘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고 명의를 어떻게 할지는 제가 정합니다. 김영자 씨가 손을 내저으며 아니 얘 좀 봐. 말투가 왜 저러니? 라고 했습니다. 세연이가 쏘아붙였습니다. 제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긴 제 집이지 당신들 집이 아니라고요. 최상철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저는 찻잔을 탁자에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집 구경 오신 줄 알았더니 계산기 두드리러 오셨군요. 첫 만남의 본색을 다 보여주시니 차라리 시원합니다. 저는 허례허식은 몰라도 선 넘는 건 못 참습니다. 그들은 쫓기듯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정막에 휩싸였습니다. 세연이는 창밖을 보며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참는 것 같았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결혼은 이제 거대한 전쟁이 될 거라는 걸요. 아빠, 다음 주 토요일에 민준 씨 부모님이 식사 대접하고 싶대요. 정식으로 다 같이 모여서 얘기하자고요. 세연이가 내민 휴대폰에는 민준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그래, 첫 식사는 너무 정신없었으니 이번엔 제대로 얘기를 해봐야지, 라며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성에, 우리 안방 침대에 담배 비벼 끄던 그 성에 말이냐. 아내는 그래도 사돈인데 예의는 차려야지라며 저를 달랬습니다. 결국 서울 압구정의 꽤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에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방 이름은 만복청이었지만 저는 입구에서부터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민준이네 식구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최상철 씨는 개량 한복을 입고 김영자 씨는 커다란 금목걸이를 차고 텔레비전에라도 나올 법한 차림새더군요. 인사가 오가고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5분은 날씬히 주식 얘기니 하는 거칠애였죠. 그러다 메인 요리인 신선루가 나오자 김영자 씨가 본론을 꺼냈습니다. 세연 양, 결혼하면 우리 집안에 싹싹한 딸 하나 더 생기는 거겠지? 세연이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저는 민준 씨 아내지 집안의 딸이 되러 가는 건 아니에요. 김영자 씨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얘가 참 결혼하면 다 한 가족이지. 며느리가 시부모 봉양하고 집안일 돕는 건 당연한 도리 아니니? 우리 민준이가 바쁘니까 집안일은 네가 도맡아야지. 아, 가사 도우미를 써도 되겠다. 사장님 형편에 그 정도 월급은 주실 수 있잖아요? 제 목구멍에서 불길이 확 올라왔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최상철 씨가 고기를 씹으며 말을 보탰습니다. 세연아, 내가 내 아빠한테도 말했지만 민준이 형네 집이 좁아. 너희 아파트 남는 방에 형네 식구가 좀 들어와 살면 좋겠어. 애도 같이 키우고 얼마나 좋냐. 생활비도 아끼고. 그는 동포육 한 점을 입에 넣고 쩝쩝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김영자 씨가 택기를 박더군요. 맞벌이 하느라 힘들 텐데 어른이 집에 있으면 좋지. 세탁기 돌리고 밥하고 쓰레기 버리는 건 네가 퇴근해서 하면 되고 우리도 나이 드니 누가 차려주는 밥 먹고 싶네. 세연이가 고개를 들어 그들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상주하시겠다는 뜻인가요? 아유, 상주라기보다 애도 봐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겠다는 거지. 그리고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는데 집안일에 신경 쓰게 하면 안 되지. 저는 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혀끝이 마비되는 기분이더군요.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은 그냥 도와주시려는 거야. 저는 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커닝하다 걸린 학생처럼 어깨를 웅크리고 있더군요.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내 2억만 원이랑 그 아파트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 아내는 대답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최상철 씨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 집은 타가소도 아니고 하숙집도 아닙니다. 당신네 집안 예비 명단도 아니고요. 가족이 다 같이 살고 싶으면 임대주택을 알아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그의 얼굴이 단번에 일그러졌습니다. 세연이가 먼저 말을 가로챘습니다. 아빠, 내가 말할게. 아버님, 어머님, 제가 결혼하는 게 제 집을 갖다 바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저를 공짜 일꾼으로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그 집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위해 해주신 거예요. 제가 민준 씨랑 결혼한다고 해서 당신들이 제 인생과 재산을 마음대로 할 권리는 없어요. 최상철 씨가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너 같은 애 며느리로 드리는 게 우리 가문의 수치다.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하지만 김영자 씨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연아, 내 성질머리가 너무 고약하구나. 이러면 나중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니? 세연이는 얼음장 같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견디다뇨. 남의 집을 자기 집처럼 여기는 분들이 분수를 논하시네요. 최상철 씨가 술을 한 잔 들이켜더니 손가락으로 세연이를 가리켰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어떤 앤데. 너 같은 애랑 결혼해주는 것만으로도 내 조상님께 감사해야 해. 그 한마디에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그런 심한 말씀을 하며 말을 잇지 못했죠. 저는 세연이의 눈을 봤습니다.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갑게 죽어버린 눈빛이었죠. 세연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제가 조상님께 감사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겠네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다는 거요. 민준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세연아, 부모님이 그냥 홧김에 하신 말씀이야. 사과드려. 내가 왜, 내 부모가 나를 쓰레기 취급하는 동안 너 옆에서 뭐 했어? 한마디라도 거들었어? 민주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의가 없잖아. 일단 사과부터 해. 세연이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과, 나더러 사과를 하라고. 최상철 씨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래. 너 같은 년은 아무도 안 데려가. 내가 내 아들 앞길 막을까봐 참았는데 이제 못 참겠다. 저는 들고 있던 찻잔을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방 안을 압도했습니다. 제가 일어서며 나지막하게 뱉었습니다. 그만해. 최상철 씨는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씩씩거리며 당신이 뭔데 소리를 질러 라고 대들었습니다. 저는 그 돼지같이 번들거리는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이 아이의 아빠다. 제가 한 걸음 다가가자 그는 주춤하며 반걸음 물러났습니다. 20년 전 눈 오는 날 오토바이로 얘 학원 데려다 주던 아빠고 밤새워 얘 졸업작품 도와주다 손가락에 물집 잡혔던 아빠다. 그리고 내 딸이 평생 남의 눈치 안 보고 살게 하려고 18억짜리 아파트 한 방에 내준 아빠다. 그런데 네가 감히 내 딸한테 뭐라 그래? 최상철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심해. 처음 본 집에서 담배 피우고 침대에 발 올리고 집 내놓으라고 협박한 건 누구지? 내 딸이 운이 좋다고. 당신은 사람 새끼야. 아니면 짐승이야. 김영자 씨가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아니, 민준이 아빠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당신도 닥쳐. 한마디만 더 하면 둘 다 가만 안 둬. 민준이 다가오려 하자 저는 녀석을 밀쳐냈습니다. 최상철 씨가 발악하듯 일어나 저를 때리려 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주전자를 들어 그 옆에 접시를 내리쳤습니다. 음식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는 놀라 뒤로 넘어지며 엉덩방아를 부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딸 주변에 얼씬거려봐. 그땐 당신들 제정신으로 못 걸어 나가게 해줄 테니까. 민준이 가족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듯 방을 나갔습니다. 김영자 씨는 끝까지 교양 없는 집구석이라며 욕을 퍼부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의자에 기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손바닥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연이가 제 곁에 앉아 찬물 한 컵을 건네더군요. 아빠,
나 아빠 선택한 거 후회 안 해.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피 끓는 분노를 사겼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끝났다는 것을요. 헤어져. 세연이가 며칠 뒤 민준의 집 앞에서 말했습니다. 녀석은 끝까지 그냥 부모님끼리 다툰 거잖아.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라며 매달렸습니다. 세연이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들 편이었어. 싸운 건 화해할 수 있어도 당신의 나약함은 구제불능이야. 제가 미리 준비해둔 파혼 통보 서류를 민준에게 던졌습니다. 아파트 명의, 예물 반환, 향후 접근 금지 조항이 빼곡했죠. 사인 안 하면 법정에서 보자. 녀석은 사인도 못하고 계단에 주저앉아 담배만 피워댔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 소리를 뒤로하고 철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사흘 뒤 세연이에게 이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제목은 연애기간 지출 합계 및 청구 명세서. 열어보니 기가 막히더군요. 공차 버블티오 500원 3회, 기념일 선물 50명원, 영화표 2장 30명원, 심지어 편의점 삼각김밥 값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총액 125만 4천 원. 세연이는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난 전 여친이 아니라 고객이었네. 아내는 옆에서 혈압이 오르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놈이 제정신이야? 지 입원했을 때 병원비랑 휴대폰 바꿔준 건 누구 돈인데. 저는 세연이의 계좌 이체 내역과 카드 명세서를 다 뽑아오라고 했습니다. 민준 병원비 100만 원, 민준 생일 선물 80만 원, 커플 여행비 전액 150만 원. 저희가 계산한 결과 세연이가 민준에게 쓴 돈만 8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그 표 밑에 딱 한 문장을 적어 보냈습니다. 귀하가 청구한 125만 원을 공제하고도 세연 양이 지출한 800만 원 중 잔액 675만 원에 대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임. 이에 있으면 법정에서 뵙겠음. 제 인감까지 찍어서 보냈죠. 이틀 뒤 민주는 자신의 SNS에 세연이가 선물한 시계 사진을 올리며 진심은 돈 앞에서 무너진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 어쩌고 하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건 명예훼손이잖아 라며 울먹였지만 세연이는 담담했습니다. 내버려둬. 한 번만 더 입 열면 저 지출 명세서 다 공개해버릴 거니까.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 다니는 회사의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세연 팀장의 아버지입니다. 귀사 직원 최민준 씨가 온라인상에서 제 딸을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어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기업 윤리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회사 차원의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황한 인사팀장은 즉각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우리 부장님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나는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다. 억울하면 고소해라. 녀석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세연이와 차를 마셨습니다. 세연이가 제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거 맞죠? 저는 고개를 세였습니다. 하지만 직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쉽게 포기할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느 날 아침, 아내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세연이 회사 앞에 그 사람들이 왔대. 달려가 보니 가관이었습니다. 세연이 회사 정문 앞에 김영자 씨가 분홍색 바람막이를 입고 꽃뱀에게 당한 내 아들 살려내라. 사기 결혼 일삼는 박세연은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상철 씨는 옆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고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방관하고 있더군요. 출근하던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세연이는 로비에서 하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성큼성큼 다가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욕하고 싶으면 마음껏 하십시오. 하지만 이 숫자들부터 설명하시죠. 저는 민준이 보냈던 지출 명세서 복사본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적힌 버블티 값 500원, 삼각김밥 값까지 청구한 이 남자가 제 딸에게 800만 원을 빚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사주고 병원비 내준 영수증 여기 다 있습니다. 누가 사기꾼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와, 진짜 지독하다. 남자가 어떻게 저러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의 상사가 나오더니 그를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최민준 씨, 회사 망신 그만 시키고 짐 싸서 나가세요. 부모님도 당장 모시고 가십시오. 최상철 씨가 당황해서 김영자 씨를 끌고 가려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거 보상해. 최상철 씨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좀 해, 이 여자야. 결국 그들은 쫓겨나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세연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4명의 아빠가 찾아왔다. 세연이는 제품에 안겨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후 민주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배달 일을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어느 늦은 저녁, 제가 시킨 덮밥을 배달하러 온 사람이 바로 녀석이었습니다. 헬멧 사이로 보이는 탄 눈과 상처 입은 손을 보니 통쾌하기보다 서글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음식만 받고 문을 닫았습니다. 세연이는 그 사이 새로운 직장으로 옮겨 활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자반할 때면 제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들고 찾아가기도 하죠. 어느 날 세연이가 웃으며 말하더군요. 아빠, 나 이제 아빠가 해준 아파트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힘으로 새 집 장만할 거야.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트였습니다. 딸아이가 스스로 서는 법을 배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습니다. 30대 남성. 부모 살해 후 방화. 서울 변두리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참극이었습니다. 범인은 최씨성을 가진 33세 남성. 범행 직후 자수했다는 보도를 보는 순간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잠자던 아버지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찌르고 도망치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혔습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머니는 전신 화상을 입고 평생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 그는 오랫동안 부모의 과도한 통제와 압박에 시달려 왔으며 실직 후 부모의 비난이 거세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부모님은 저를 사람으로 키운 게 아니라 자기들의 도구로 키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고 제가 잘못되면 제 탓만 했습니다. 제가 망가진 건 그들 때문인데 그들은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책임지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세연이는 며칠 동안 식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만약 그때 아빠가 나를 안 구해줬다면 나도 저 불길 속에 있었을까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 넌 살아남았을 거다. 하지만 내 영혼은 이미 타버렸겠지.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날 식당에서 휘두른 건 주전자가 아니라 딸을 구원한 칼이었다는 것을요. 민주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법정 밖에서 여전히 우리 아들은 착한 아이였다며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키운 건 착한 아이가 아니라 속이 썩어 문드러진 시한폭탄이었으니까요. 지금 세연이는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스스로의 눈으로 고른 배려심 깊고 당당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이죠. 관계는 빚이 아니라 빛이어야 한다는 것.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길을 대신 닦아주는 게 아니라 튼튼한 신발을 신겨주는 것임을 이제야 저도 배웁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난 한 남자의 기록이자 한 아버지가 딸의 일생을 건 도박에서 승리한 기록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 관계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까? 아니면 끝없이 바닥으로 끌어내립니까? 자식은 부모의 연장선이 아니라 독립된 생명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살지는 부모의 설계가 아니라 부모의 놓아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켜야 할 소중한 것들을 지켜낼 용기가 깃들기를 바랍니다.